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추시대에 태어났던 공자는 생전에는 상가지구, 상갓집 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사후에 수천 년 동안 황제 못지않은 그런 영예를 누렸습니다. 한당 송원명청을 거치면서 항상 중국 역사의 주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사마천은 공자를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의 군왕이라든지 현인들이 역사상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서 당시에는 영화를 누렸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 공자는 평민으로 태어나 가지고 10여 세, 그러니까 사마천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니까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이죠. 그러니까 사마천 당시로 보면 이미 400~500년 전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자는 일반 평민으로 태어나 가지고 400~50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 학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위로는 천자 왕후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유계라고 하는 것은 육경을 말합니다. 육경을 말하려면 공자에게 가서 절충을 한다. 공자에게 절충을 한단 말은 공자에게 가서 자문을 하고 공자에게 가서 최종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결론을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은 공자에게 가서 그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천자 왕후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그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공자야말로 지성, 그냥 성인이 아니라 지극한 성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또 송나라 때 그 주자는 하늘이 천불생 중리면 만고 장여야라. 하늘이 공자를 내지 않았다면 중리는 공자의 자입니다. 하늘이 중리를 내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영원히 긴 밤중과 같았을 것이다. 깜깜한 밤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 세상을 밝힌 태양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본 것이죠. 어쨌든 공자는 수천 년 동안 중국 역사상에서 그 황제 이상의 존경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지배자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황제가 정치적인 지도자라면 공자는 2000년 동안 정신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온 것은 공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자가 사후에 이런 존경을 받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제 공자 이후에 공자가 춘추시대에 태어났는데 전국시대에는 제자 백가 사상이 백가쟁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학이 특별히 그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공자 사상이 전국시대에 특별히 대접을 받은 게 아니죠. 오히려 전국시대에는 법가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사회의 주류 사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통일천하를 할 때에도 역시 법가 사상을 그 정치 이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유학은 비판을 받았고 소위 말하는 분시서 갱유생, 시설을 불사르고 유생을 땅에 파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시황 때는 오히려 유학이 그 박해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유학이 이 정권으로부터 대접을 받기 시작했느냐? 한나라 때부터입니다. 유방이 세운 한나라 때부터입니다. 유방으로부터 공자가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은 본래 지금의 강소성 사람이고 강소성은 그때 당시에 오나라였고 오나라는 중국의 판도에 들지 않은 동이족 국가였습니다만 이 한고조 유방이 황제가 마치 산동성 곡부에서 태어났지만 화산 부근 위하에 가서 거기서 성장 발전해 가지고 기틀을 닦았듯이 유방도 이제 진나라 마렵에 진승이 맨 먼저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항우가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천하를 차지한 것은 유방 아닙니까? 그런데 유방이 그 항우로부터 한중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봉지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왕을 봉했습니다. 유방이 봉지로 받은 그 지역이 바로 화산과 위하 그 일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화하족의 중심 세력인 서주와 또 그 화하족의 기초를 세운 황제의 터전에 유방이 거기서 그 기초를 닦아가지고 그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한왕조라 한 것이죠. 자기가 처음 봉지가 한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방이 본래 고향은 동이족이지만 발전을 그 서화계의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역시 화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라고 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화하를 높인 분 아니야? 동의를 배척하고 화하를 높인 분이란 말이지. 또 그 서주의 문왕, 무왕, 주공을 높인 분이란 말이지. 존주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그 자기 한왕조의 발상지가 한중인데 그 한중이 화하족의 터전이란 말이지. 근데 그 화하족을 높인 존주 사상을 제창한 분이 공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자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제 그 서기전 105년 그러니까 한왕조를 세운 지 12년인데 그때 유방이 이제 저 회하 남쪽에 갔다가 그때의
서울은 지금 섬서성 장안입니다. 이제 그 장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나라를 경유하게 됐어요. 그때 테러를 가지고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하늘에나 땅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테러로 하고 작은 제사는 소로로 하는데, 테러라고 하는 것은 소와 돼지와 양과 이 세 가지 그 희생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테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를 이 천지와 또 종묘사직과 같은 동등한 그런 격으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근데 유방 이전에는 사실 어느 황제가 공자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 일이 없습니다. 유방이 중국 역사상에서 최초로 공자의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 황제예요. 그러니까 황제로서 공자에게 태로로서 아주 최고로 높은 예로서 공자를 제사 지내는 그런 선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 이후에 한나라 황제들은 당연히 그 공자를 높이 모시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때에는 당태종이 공자를 선성으로 추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상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이제 그 지난날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공자를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선사라 해서 그저 그 수나라 때에는 선사라 하고 또 그 이전에는 뭐 추국공이라 하고, 그러니까 북위, 북주 이런 때에는 추국공이라 하고, 그러니까 겨우 그 공후백자남에서 왕이 아닌 공의 지위에 봉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당나라 때 당태종이 선성으로 이렇게 성인으로 추앙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당나라 현종 때 문선왕으로 공자를 추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후나 이 국가의 공이 아니라 군주가 아니라 왕으로 봉한 겁니다. 문선왕으로. 그래서 이제 쭉 그 한족들이 유방의 후예들이 또는 한족들이 정권을 잡을 때 항상 공자를 아주 높이 모셨습니다. 그것은 공자가 존주를 했기 때문에 존공, 공자를 높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그 보답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동이족 정권이 중국을 지배할 때, 예를 들어서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그러니까 한당 이후에도 한족이 계속 중국을 지배한 것이 아니고 동이족들이 들어가서 그 정권을 잡고 지배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또 금나라, 또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 또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 이런 나라들은 그 화하계통의 그 한족이 아니고 동이계통의 민족들이
중원에 가서 정권을 차지한 것인데, 그때도 역시 공자를 존경을 하는 것을 한족 정권 때와 차이가 없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선왕으로 추존한 것은 당나라 현종 때인데, 몽고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이제 중국을 지배하던 원나라 때, 원나라 성종 때에는 공자를 대성, 지성, 문선왕이라고 그렇게 추존을 했습니다. 대성이다. 큰 대자 이룰 성자, 크게 집대성한 분이다 이 말이야. 대성은. 그리고 그냥 성인이 아니라 지극한 성인이다. 그래서 문선왕 위에 그런 또 아름다운 형용사를 덧붙인 거죠. 크게 완성하고 지극한 성인인 문선왕이다. 이게 원나라 때, 원나라 성종 때 공자에게 올린 존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에는 공자를 왕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명분이 바르지 않고 말이 좀 불순하다. 그래서 이제 문선왕이라는 걸 빼고 지성선사라 하기도 하고, 청나라 때에도 이제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대성, 지성, 문선왕을 문성선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자에 대한 존경은 동이족 정권 시절이나 한족 정권 시절이나 다 같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역사상에서 공자가 이렇게 동이족 정권이나 한족 정권으로부터 두루 존경을 받으면서 중국 역사의 주류로 수천 년을 존재해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족들은 화하족을 높였으니까, 공자가 화하족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공자를 존경한 것은 당연한데, 왜 동이족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공자를 그렇게 높였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공자의 사상은 이 존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존주, 주나라를 높이기도 했지만 존군을 했어요. 군주를 높이는 사상이라 이거야. 논어에 보면 공자는 군주에 대한 지성이 정말 지극했습니다. 가령 노나라의 임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임금도 아니지만 공자를 부르면 불사가행이라, 수레가 멍에를 이렇게 해서 갈 준비를 하는 동안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고 먼저 출발해서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부르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수레가 다 준비된 뒤에 가는 것은 그건 임금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존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논어에도 보면 삼부력, 하기 시습주면 부력여로와 유붕이 자원방내면 부력낙호와 인불지 불원이면 부력분자호와, 이 세 마디 다음에 나오는 말이 유자왈 기위냐 효제호, 이호 범상자 선인이 불호 범상이요 이호 장난자 미지 유야니라. 유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어른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 적으니 불호 범상이요 이호 장난자 미지 유야니라.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난리를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다. 그 말이 바로 그 논어의 첫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효도하고 공경하고 윗사람을 범하지 않고 난을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고, 이것이 그 유학의 공자가 강조하는 핵심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신하로서 어떻게 도리를 다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신하로서 어떻게 임금을 잘 모실 것인가를 가르쳤지, 아무리 나라가 어렵더라도 그 나라를 엎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집권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공자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잡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자 사상만큼 좋은 사상이 없는 것입니다. 공자 사상은 그래서 제왕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재상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신하로서 임금을 잘 보좌해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역대의 황제들이 동이족 정권이든 한족 정권이든 공자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결국에 그 정치적으로 황제는 동이족이 지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자를 계속 존경하는 한 정신적인 황제는 공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공자는 동이족을 배척하고 화하족을 존경한 분인데, 그 정신세계가 계속 동이족 정권 하에서도 그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돼 있으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정신세계와 문화세계가 동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화하가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상의 거란족이나 여진족이나 몽고족이나 뭐 이런 민족들이, 또 선비족이나 이런 민족들이 가서 중원에 가서 왕좌를 차지하고 한때 그 중원의 주인으로서 수백 년 동안 지배를 했지만, 결국에 한족이 선비화하고 한족이 여진화하고 한족이 거란화하는 게 아니라 거란이 한족화하고 선비가 한족화하고 여진이 한족화해 가지고 한족의 등치를 키워주는, 결국에 그러한 거란, 여진, 말갈 이런 세력들이 한족에 동화되는 결과를 낳은 게 뭐냐? 저는 공자의 존화양위 사상이 계속 동이 정권 하에서도 지배 사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영향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이족이 다시 중원에 가서 그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존화양위를 제창한 공자의 사상이 아니라 그 새로운 역사관을 세워서 존이 양화사관, 동의를 높이고 화를 배척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이게
중용이 아니고 편중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화이를 균형적인 감각에서 바라보고 또 인물도 화하족의 주공공자 문왕무왕을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뭐 동이족에도 징기스칸 같은 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사실은 한족 역사상에 무슨 유방, 당태종, 한무제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징기스칸을 능가하는 인물이 한족에 없습니다. 유방은 그 나라를 건국한 뒤에 자기와 함께 건국하기 위해서 그 공을 세운 그런 동료들을 모조리 다 제거해 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고향 출신인 그 사람까지 뭐 소하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중에는 다 그 제거하려고 하니까 그 소하만 겨우 그 꾀를 써가지고 살아남았지 한신까지도 다 이제 나중에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국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기스칸은 자기와 함께 그 원나라를 건국하는 데 참여한 동지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전부 다 끝까지 영화를 함께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징기스칸이야말로 이 위대한 동이족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물들, 또 성인으로도 이 기자가 공자에 못지않은 인물입니다. 그 기자의 홍범이 사실은 동양 정치 경제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자의 홍범, 우리가 기자의 홍범을 재평가하고 이런 홍범 사상이 이 동양 사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희, 소호, 기자, 뭐 징기스칸, 동이에도 이 쟁쟁한 인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재평가하고 현양을 해가지고 그 동이의 사상을 올바로 세워서 정치를 해 나가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